박진석 회장은 성재와 영란을 불러 모았습니다. 엄마 성희를 용서하기 힘든 이유를 밝히며 자식들에게 무관심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전합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박 회장이 지켜주고 싶었던 아들 우진이. 그는 이미 우진이가 처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간이식을 받아 회복 중으로 알고 있던 우진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호 덕에 짧게나마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새로운 삶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성희는 돈 때문에 아들을 다시 찾아냈고 우진이는 금수만도 못한 성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병원에 실려갑니다. 박 회장의 치밀한 복수에 지친 성희는 그녀 인생 최대의 악수를 두게 됩니다. 인터넷 생방에 출연한 성희의 눈물 연기는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성공하는 듯합니다. 들뜬 마음에 이혼과 위자료를 기대했지만 그녀를 반기는 곳은 정신병원뿐이었네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고성희가 지은호의 사무실로 난입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채였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온 얼굴이 아니라 무너진 인생을 쏟아붓기 위해 달려온 얼굴이었어요. 고성희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은호를 노려보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덮어씌우기 시작했어요. 성재가 박진석 회장에게 고자질을 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집에서 쫓겨났으며 지금은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말을 쏟아냈어요. 사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분노를 터뜨릴 대상 하나뿐이었어요.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허탈함이 먼저 담겨 있었어요. 이미 여러 번 겪어온 관계였어요. 하지만 오늘의 성희는 달랐어요. 돈이 바닥나고 마지막 끝마저 끊어진 사람이 가진 눈빛은 지나치게 집요하고 위험했어요. 성재 본부장님은 회장님에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설명해도 도무지 성희는 듣지를 않았어요. 박진석 회장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보다 자기가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녀는 오직 내가 이렇게 된 건 너희 때문이라는 결론만 붙잡고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 덕에 알거지로 나왔어. 내가 준 돈 중에서 2억만 줘. 꼭 해결해야 할 송사가 있어. 그 말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수중에 10만 원만 남았다는 고백조차 협박의 재료가 되었어요. 2억을 주면 우진을 더는 찾지 않겠다는 말, 영원히 놔주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 순간 은호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지금 돈으로 자기 아들의 운명을 흥정하고 있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환멸이었어요. 돈 2억에 아들을 파는 사람한테 2,000원도 주기 싫어요. 그 한마디에 은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다 우진이 줬어.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지혁이 뛰어들어왔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그는 망설임 없이 성희의 목덜미를 붙잡아 문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그 손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동시에 실려 있었어요. 다시 은호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성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다시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숨이 막혀 발버둥치는 모습은 방금 전까지 협박을 일삼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놀란 은호는 필사적으로 지혁을 말렸어요. 하지만 지혁의 손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지혁은 오래전부터 이 여자가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성희를 사무실 밖으로 집어던졌어요. 성희는 바닥에 쓰러져 기어가듯 도망쳤어요. 자존심도 위험도 남은 것은 공포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분노로 치솟은 지역의 심장이 갑자기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쥐어짜지는 느낌이 들었고 귀 안에서는 맥박이 터질 듯 울렸어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도망치는 성희를 쫓아갈 힘조차 없었어요. 아니,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손을 뻗어 책상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은 은호였어요. 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몸이 흔들리는 것을 본 순간 은호는 본능처럼 달려갔어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췄고 그녀의 발은
이미 지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지역을 끌어안았어요. 마치 그의 심장을 붙잡아 두듯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안았어요. 지역의 무게가 은호의 어깨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두 팔로 그를 꽉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 가만히 있어요.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 말은 주문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은호에게 중요한 것은 성의도 돈도 복수도 아니었어요. 오직 눈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한 사람의 심장이었어요. 은호는 한 손으로 지역의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너무 빠르게, 너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선배, 숨 쉬어요. 천천히, 천천히 숨 쉬어요. 은호는 자신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지역을 위해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지역은 조금씩 호흡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때 지역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지역 선배를 꼭 붙들고 있던 은호가 감싸 안은 손길을 더 이상 떨쳐내고 싶지 않은지요. 그는 오래도록 숨겨왔던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국 지역은 은호에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버틸 수 없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위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야. 지역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내 병은 신부전처럼 치료받아가며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바이러스성 염증으로 시작되어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언제 심장이 멎을지 알 수 없는 상태야.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역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안았습니다. 지역은 계속 말했어요. 마치 오래 막혀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듯이. 야 임마,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우린 시작도 하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다칠까봐, 네가 슬퍼할까봐, 그래서 시작하지 말자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하지 말자는 말은 이미 시작되어 버렸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은호는 말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준비해왔던 말인지 그녀 자신도 몰랐어요. 지혁 선배. 은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난 선배가 항상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 좋은 거야. 누가 결혼하자 했어요? 그냥 사귀자고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살자고요. 그녀는 지역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하지만 누구보다 선명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거잖아요. 심장병이든 교통사고든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든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는 거잖아요. 은호의 말에 지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면 오늘이 더 소중해지잖아요. 난 선배 없는 내일보다 선배 있는 오늘이 더 좋아요. 이 순간 은호는 지역 선배의 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그가 자신을 멀리하려 했던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깊이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미안해, 은호야. 지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너랑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 네가 아파할까봐.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선배 없는 게 더 아프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고성이가 도망쳤고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은호의 사무실에서 쫓기듯 도망쳐 나온 고성이는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정순이의 가게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은호, 이게 모두 네 탓이잖아. 성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택시를 타면서도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자꾸 까불면 네 가족들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라 했는데 감히 나 고성희를 건드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만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서 돈을 빼앗아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특히 은호에게 당한 굴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찬 성희가 화로구이 집의 문을 열려고 한순간 홀 내부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자기 꼴이 보기 싫어 10억을 들고 도망갔다는 아들 우진이었어요. 아니, 저게. 성희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우진이 맞았어요. 우진이는 화로구이집 한가운데서 테이블을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병색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아 얼굴은 여전히 하얗고 살도 오르지 않았지만 표정만큼은 놀라울 만큼 밝았어요. 앞치마를 두른 우진은 손님 테이블로 다가가 빈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익숙한 손놀림으로. 손님이 고맙다고 말하자 우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늘 성희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채 위축되어 있던 그늘진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또래 청년들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일에 몰두하는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는 성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하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돈줄이 되어줄 대상만 보였어요. 아니, 애가 여기 있었어. 내 10억. 성희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지. 호랑이굴에서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녀는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우진을 다시 손안에 넣을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우진이는 은호의 보호 아래 부산의 한적한 펜션에서 몸을 숨기며 회복하고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은호의 친구 영인이가 운영하는 펜션에서는 매일 정성껏 준비한 건강식을 챙겨주었어요. 간이식 후 경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자 은호는 엄마 순이와 동생 강호에게 부탁해 우진이를 서울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강호의 방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우진이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거실에 나와도 항상 눈치를 봤어요.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런 우진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우진아, 밥 더 먹어. 아직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약은 먹었니? 시간 맞춰서 꼭 먹어야 해. 오늘 컨디션은 어째?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따뜻한 밥, 아무 조건 없이 건네지는 관심,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존재해도 괜찮다는 감각이 그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진이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간만이 아니었어요. 간이식은 기적처럼 공여자를 만나면 살 수 있는 문제였지만 우진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라가고 있었어요. 30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진짜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고성희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성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 속에서 숨쉬듯 버텨온 인생이었어요. 우진에게 주어진 목표는 오로지 슈조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채찍질당하며 자라왔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은 쌍둥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은호가 이미 알고 있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은호는 엄마 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의논했어요. 우진이의 과거를, 그가 겪은 고통을,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순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우진이와 함께 살자. 이 아이에게도 집이 필요하잖아.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집이 넓지는 않지만 한 사람 더 먹을 밥은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한 건 밥보다 사랑이잖니. 그건 우리가 줄 수 있어. 동생 강호 역시 좁은 방이지만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했어요. 형, 괜찮아. 나는 곧 새로 오픈할 가게 옆으로 독립해야 할 상황이니까 당분간 거실에서 지낼게. 우진이 형한테 방 양보하는 거지 뭐. 강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렇게 우진이는 처음으로 조건 없는 품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순이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진짜 가족이 있다는 감각 속에서 그는 비로소 평범한 행복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차려진 밥이 있었고 저녁이면 밥 먹었어?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걱정하는 얼굴로 이마에 손을 대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강호가 새로 화로구이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서 가게에 일손이 더 필요해졌어요.
우진이는 오래 고민하다가 저녁 마감 시간에만이라도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냥 받기만 하는 건 너무 미안해서요. 우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이 집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가족의 일원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로구이집 한가운데서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강호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정리한 테이블에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우진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박한 행복이 자신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고성이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우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는 것은 아들의 새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마지막 지갑을 보는 눈으로요. 성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녀석이 10억을 가지고 있어. 내 돈이야. 그녀는 우진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도, 처음으로 웃고 있는 얼굴도, 자연스럽게 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만 보였어요. 이제 곧 저 녀석을 다시 내 손안에 넣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고성이는 우진의 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어둠 속에서 그를 가로막았어요. 예고도 없이 도망칠 틈도 없이 성희는 우진을 렌트카로 끌어넣었어요. 우진의 몸은 이미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아직 어릴 때의 공포 속에 묶여 있었어요. 그녀 앞에 서는 순간 그는 다시 말도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성희는 우진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ATM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돈을 인출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루 현금 인출 한도는 1,000만 원이었어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한도를 전부 채워 성희에게 건넸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랐어요. 성희는 다시 휴대폰을 내밀며 온라인 이체를 하라고 했어요. 우진은 이체 한도인 3,000만 원까지 모두 성희의 통장으로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단 하룻밤 사이에 우진의 계좌는 비어갔어요. 성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체 한도를 5억 원으로 올리게 하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우진은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은 평생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렌트카 안에서 우진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명령, 통제,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옥 같은 시간들이 다시 그를 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우진은 결단했어요. 차가 달리는 중에 그는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몸을 던졌어요. 세상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뒤집혔고 충격과 함께 모든 감각이 끊어졌어요. 성희는 차를 세우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본 뒤에도 그녀는 119에만 전화를 걸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렌트카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시간 우진을 찾고 있던 은호와 경찰은 사고 소식을 접했어요. 누군가 도로에서 크게 다친 청년이 실려왔다는 연락이었어요. 은호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우진을 마주했어요. 곧이어 박진석 회장과 성재도 도착했어요. 그들은 경호 요원들에게서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상태였어요. 우진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어요. 하얀 붕대와 기계 소리 속에서 그는 다시 생사의 경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모두가 같은 감정에 빠졌어요. 분노도 공포도 아닌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었어요. 우진의 사고 소식이 병원 안을 뒤흔든 뒤 박진석 회장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차마 그 끔찍한 밤의 전말을 영라에게까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 고성희에 대한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보았던 것은 진짜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어요. 박 회장은 성재와 영라를 조용히 불러 앉혔어요. 두 자식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혼란과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달빛만이 넓은 창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진심을 꺼내놓았어요. 오늘 아빠가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6년 동안 어떤 여자를 아내로 믿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배신당했는지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순수하고 계산 없고 사랑만 아는 여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그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고 의도된 따뜻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그녀가 했던 모든 일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차례로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오래 쌓여온 후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성재에게는 눈먼 아비로 살아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들의 고통과 갈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회사 일에만 매달리면서 내 자식이 겪고 있는 진짜 문제들을 외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나에게는 더 아픈 말을 했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으로만 키우는 줄 알고 그 뒤에 숨어있는 통제와 상처를 보지 못한 아빠가 너무 무심했다고 했어요. 그 무지가 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영나는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흐느꼈어요. 그녀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마음속으로 또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진이었어요. 처음 그 아이를 본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박 회장은 내 아들처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우진아, 내가 널 친아들처럼 키운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나는 끝내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 사과는 소리 없는 독백이었지만 누구보다 절실했어요. 박 회장은 우진이 깨어나면, 아니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성희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참회나 반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간이식의 대가로 준 10억 원에서 우진의 돈을 더 빼내려다 실패하자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을 상대로 판을 벌이기로 했어요. 은행에서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 성희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고른 무대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곳. 제목부터 자극적인 코너, 알면 기절할 거리였어요. 폭로와 스캔들로 유명한 그 프로그램의 MC는 성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성희는 눈물과 분노를 연기하며 박진석 회장을 악마로 만들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의처증에 시달렸고 폭행을 당했고 결국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어요. 방송 당일 성희는 완벽하게 분장을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은 지우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도록 연출했어요.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는 얼굴, 떨리는 손.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뎌왔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겉으로는 훌륭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이었어요. 의처증에 시달리며 저를 감시하고 작은 일에도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한마디도 진실이 섞이지 않은 완벽한 거짓말.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SNS와 커뮤니티 기사와 영상이 뒤엉키며 슈조이 박진석 회장은 하루아침에 폭력 남편이 되었어요. 회사의 주식은 곤두박질 쳤고 불매운동까지 번졌어요. 수십 년 쌓아온 신뢰와 브랜드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진 중에는 어떻게든 확산을 막으려면 협상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회사가 무너집니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30%나 증발했습니다. 고성의 씨와 협상하십시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끝까지 그녀와 협상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입을 막을 수도 있었고 조건을 걸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재산이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어요.
지난주 집에서 쫓겨난 고성희가 사무실로 찾아와 박진석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을 때 박 회장은 고성희에게 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어요. 식당 종업원으로 단칸방에서 지냈던 과거의 고성희로 돌려주는 것이 그녀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당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식당 종업원으로 단칸방에서 지내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그게 당신에게 내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형벌이야.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테니까. 하지만 성희는 결국 박진석 가문이 사업까지 뿌리째 흔들리게 하는 악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이제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마음먹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그녀의 정신 상태를 평가받게 하고 강제 입원시키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성희의 거짓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을 때 은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우진이 보였어요. 자기 친엄마를 고발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거짓에 짓밟히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박진석 회장이 받고 있는 부당한 비난을, 우진이가 겪었던 고통을,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버림받음을 이제는 세상에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방송에 나갔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버려졌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말했어요. 저는 지은호입니다. 고성희의 친아들이고 한우진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제가 입양되기 전 이름은 한유라라고 들었어요. MC와 시청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고성희가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어 아들의 간이식이 가능해졌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정했어요. 고성희 씨, 제 친어머니는 4살 때 보육원에 나를 버리고 박진석 회장과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사망신고까지 한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 서류까지 그대로 화면에 비추었어요. 이것은 사망신고 서류입니다. 고성희가 박진석 회장과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자신의 친자식들을 법적으로 죽인 거죠. 고성희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우연히 생모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이어준 부모 자식의 인연이니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고성희 씨는 쌍둥이 오빠 간이식 공여자가 필요해서 보육원에 내다버린 저를 다시 찾아냈더군요.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비쳤어요. 쌍둥이 형제들이 겨우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던 그 시간, 우진이가 다시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의식 없이 생명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어요. 우진이는 고성희 씨 그늘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3일 전 고성희 씨가 우진이를 납치했고 돈을 뜯어냈고 이제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상태입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은호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박진석 회장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요. 고성희의 거짓과 조작 속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속아온 사람이 바로 그였다고요. 은호는 끝까지 친엄마를 세상에 매장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침묵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말했어요. 성희는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 모든 소동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발악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횡령 증거들을 화면에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눈물의 방송은 분노의 기록으로 바뀌었고 성희의 거짓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언론들은 서둘러 기사를 수정했어요. 어제까지 박진석을 비난하던 기자들이 오늘은 고성희를 규탄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슈조이의 주가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불매운동은 중단되었어요. 돈줄이 완전히 끊긴 성희는 결국 거리로 밀려났어요. 모텔에서 쫓겨나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으며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진의 추락사고로 성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자살 시도로 결론 지어지면서 감옥행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에게서 뜯어낸 돈은 금세 바닥이 나버리고 한때 재벌가의 사모님이었던 여자는 밍크 코트를 걸친 채 노숙자 급식 소줄에 서 있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사치와 추락한 현실이 뒤엉킨 모습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코트마저 빼앗겼어요. 술에 취한 남자가 거칠게 코트를 잡아당겼고 성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겨울 찬바람 속에 얇은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희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권력도 돈도 거짓도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소리였어요. 한편 은호는 병원에서 우진을 지켜보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어요. 우진이가 급성 간경화로 투병하던 시절 자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장기 기증으로 의미 있는 마지막을 남기고 싶다며 서명했던 일이었어요. 은호야, 만약 내가 정말로 죽게 된다면 말이야. 나는 장기 기증을 하고 싶어. 내 몸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 그 기억을 안고 은호는 박진석 회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진의 법적 보호자로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회장님, 우진이가 예전에 말했었어요. 자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서명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우진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고 싶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은호, 박진석, 그리고 성재는 그 순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어요. 우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그 희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품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떠올린 사람은 이지혁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혁이가 생각납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그것이 우진이 원했던 일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다른 이를 살리는 것. 그 희망 하나가 그들을 견디게 해주고 있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우진 곁으로. 은호가 먼저 우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이제는 편히 쉬어. 그리고 내 심장이 지혁 선배를 살릴 수 있다니. 너무 고마워. 박 회장도 다가갔어요. 우진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였어. 성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진아, 편히 가. 그리고 지혁이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진을 보냈어요. 가장 슬픈 작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작별이기도 했습니다. 우진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의 심장은 계속 뛸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며. 그것이 우진이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지역인의 가족들도 세상을 떠나는 우진이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